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옛날 한참 유행했던 노래 세상은 요지경이 생각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런 노래 있었죠. 여기도 건의 저기도 건의가 판친다. 도대체 김건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끼지 않은 데가 없습니까? 누가 김건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분명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최고 권력자마저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면서 손을 못 대는 판인데 누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있어야 할 제2부속실도 못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탐욕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 여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리고 시리 대장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시리 대장이 뭔지 아세요? 아니 저요 지금 엄청 궁금했습니다. 왜 시리 대장인가? 다른 대장도 아니고. 어제 뒷블루를 보시면 어제 백운계 뒷블루에서 소개했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정어리에 이어서 시리를 만들었어요. 시리, 시민의 리더. 오. 네. 예. 시대의 리더. 시대의 리더. 너무 좋은데요, 시리. 기억이 딱 이제 된. 정어리 동생 시리로 어리 동생 시리. 예. 이렇게. 다 바다에서 만나는 걸로. 장윤미 변호사님은 꼽사리 하면 돼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어제 꼽사리 깍두기. 가져갔어요, 누가. 네. 오늘 다룰 주제도 여러분들 너무 부하가 치밀고 좀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침에 조금 웃고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국감이 진행될수록 참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김건희, 윤석열이 어떻게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검찰, 너네들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불면 한 달 안에 탄핵되고 다 하야하고 난리 날 건데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압수수색하고 잡아넣는 사람들이 아무 짓도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태균 씨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해요. 들을 때마다 허허 소리가 납니다. 어제는 또 JTBC하고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그럼 일단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수시로 통화했거든요. 그냥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통화.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TV지 지금.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거지. 참 자신만만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믿는 구석이 뭘까요? 믿는 구석은 본인이 잡은 덜미 빌미겠죠. 왜냐하면 일단 채널A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나 수사하면 한 달 안에 탄핵해야 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기자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죠. 날 그런 게 진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채널A가 후속 보도를 했더라고요. 농담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들으셨잖아요. JTBC 기자를 만나도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도 이거 내가 터트리면 한 달이면 아니면 끝날 정권인데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대단히 의아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게 동아일보가 그제 기사에서 3시간 30분을 만나고 면을 털어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결정권자가 나에게 인수에 들어오라고 했다. 그날 계속 그 기사를 갖고 분석을 할 때 당연히 그 결정권자가 사람들은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같은 계열이잖아요. 채널A에서 결정권자가 김건희 여사였어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한테 인수에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추가로 이야기한 게 소개가 됐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입니까? 김건희 정부입니까? 윤한 갈등입니까? 김한 갈등입니까? 이 정도면요. 이게 제 우려가 아니라 보수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놀란 것 중에 또 하나는 제2부속실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제2부속실에 김건희 라인을 다 쓸어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넣을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넣을 여력,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말입니까? 진보에서 하는 소리예요? 민주당에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보수 매체들, 대기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정부가 많은 걸 망가뜨렸는데 대한민국의 정말 근간과 시스템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골자를 흔들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신인규 대표님 왜 안 잡아가요? 저러는데도?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보가 너무 이제 차고도 넘칠 지경이라서 이제 거의 다 파악은 끝난 것 같고요. 최순실을 우리가 뭐 형광등에 비유를 하는 빛의 밝기라고 한다면은 명태균은 거의 뭐 태양빛에 준할 정도로 정말 그 나쁜 짓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라는 짐작이 가능한 인터뷰였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도대체 그 비선으로서 공적인 역할과 지위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정부의 책을 잡고 있고 멱살을 잡고 있어서 본인이 입을 뻥끗하면 이 정권이 탄핵하고 하야할 수 있다라는 공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탄핵과 하야를 할 만큼의 나쁜 짓을 했으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더 주저할 필요가 없고 자발적으로 오픈하느냐 강제적으로 오픈하느냐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안의 본질,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한 증상으로서 가장 심각한 거를 보여주고 있었던 단면인데 이제는 명태균의 이 국정농단이 김건희를 통해서 정당에 정부에 또 대통령실에 이 대한민국 전반에 있어서 어떤 악영향과 해악을 끼쳤는지 이제 밝혀지는 건 저는 시간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꼼짝 못하겠습니까?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입 열면 바로 뒤집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을 알게 됐을까? 이걸 두고도 지금 얘기가 막 엇갈립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명태균 씨를 2번 봤다. 그런데 경선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2번 보고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다. 김건희는 그것도 따져봐야죠.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과연 이 해명은 사실일까요? 그 뒤로는 안 만났을까요? 명태균 씨가 주진우 기자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볼 텐데 그거 듣는 동안에 여러분 방금 전에 동시 접속 10,000명을 넘어섰는데 좋아요 3,000분밖에 안 돼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주진우 기자 만나서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식구들 다 불러갖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에 보면 경선을 이렇게 오늘 어느 일보에서 명 박사 음해를 하네? 오늘 안 봤어? 오늘 어디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숨을 못 쉬지 뭐 옆에 그저 덥지요 사람들만. 아니 그것 때문인 게 아니고 그 대통령 아버님 계시고 옆에 그다음에 그 여동생 가족석에 앉아있구나. 그다음에 옆에 여사님 어머니 계시고 네. 그 조카들이 나는 옆에 막 누가 떠들어서 탔더라고. 내보다 말이 더 많아. 그럴 사람 없는데 누구예요? 시끄러워. 나중에 보니까 그 도이치모터 사장이란다. 아, 그 취임식에 완전히 팍 부비지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그것 터지면
세상에 아주 집이 상대가 팀이다. 무슨 뭐 3대 초반. 야, 너 황모씨가 어? 사람 못 봤어. 딱 보니까 상을 딱 봤지. 그 진짜 재밌는 거는 뒤에 계지. 왜냐면 이야기하면 또 무서우니까. 재밌는 건 다 뒤에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얘기하면 디비지거든. 얘기하면 진짜 디비죠.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큰일 나. 디비진다, 뒤집어진다라는 뜻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명태균이가 있더라. 2021년 7월인가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갔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있더라. 지금 명태균 씨 얘기 들어보면 취임식에 앉은 자리가 완전히 대통령 가족석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좁혀졌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뭔가 명태균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 과정부터 지금까지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온갖 범죄와 비리를 다 저질렀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착한 일이나 선행을 폭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로 내지는 협박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부정과 불법을 전제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깔고 얘기해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둘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서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 명태균과 이준석, 명태균과 김종인 이 네 개의 관계가 이제 규명이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상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니까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명태균하고 약간 손절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지금 역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단독 인터뷰를 보니까 뭐 명태균이 약간 좀 허풍 있고 좀 망상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자기를 팔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이준석 의원 인터뷰를 채널A에서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명태균이 여전히 맞는 말만 한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아직도 명태균 수호하고 있습니다. 태균 수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명태균이 이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어오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 불법을 다 저지른 것,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를 한다라네 할 만큼의 부정과 비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손절치고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만큼은 아직도 명태균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 공천 개입에 깊숙이 연루되고 국회의원의 급여까지 반띵해가는 이 중대범죄 혐의자를 아직도 수호하고 있다. 전 이런 핵심적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지금 명태균 씨가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일단 뭐 보수 언론 쪽이나 이런 데서는 나 건들지 마. 네. 뭐 이렇게 이제 구조 요청이라고 보는데 좀 힘을 내서 좀 진실을 밝히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아마 그럴 생각은 없다라는 게 정치적 압박 분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접촉했던 뭐 언론인들,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뭔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계기로 그거를 터트리면 본인이 더는 이제 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수 정권에서 본인의 롤과 본인의 정치적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본인이 쥐고 있는 걸 바로 오픈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내는 나 한 달이면은 당신들 하야시킬 수 있어. 그 메시지의 도달점은 당연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더 놀라운 건 대통령실의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정확하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경선 이후에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주어는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지금 기자들한테 뭘 보여주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아주 구체성을 띠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당시에 장례식 참석 여부, 뭐 불참. 그거를 상담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때가 2022년도 9월이에요. 다 경선이고 대선이고 끝난 이후입니다. 대통령 경선 이후에 안 만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법조인들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거 서술어를 기억한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죠. 모모는 모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이제 대통령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태균과 무슨 관계였는지
나머지 얘기해요. 그리고 대통령과 식사했다는 그 식당에서 김종인 박사 처음 만났다는 그 자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소개해줬다? 아니에요. 그 자리엔 이미 명태균 씨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첫 회동하는 자리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간별사 역할을 할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작은 균열이 아니에요. 이미 본물은 터졌어요. 이거 막기 어려우면 차라리 감당을 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저도 참 의아한 게 대통령실의 입장도 지금 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거의 혼비백산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도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2021년도로 소급합니다. 2021년도에 각각 사자회동을 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은 고정 멤버고 한 번은 이준석, 한 번은 김종인 이렇게 지금 차례로 만남을 가져온 것 같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가 다 지금 같은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이 맞는 말을 많이 하고 아직도 명태균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좀 머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머리가 이상하거나 머리가 정상일 수는 없죠. 좀 내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7불사 회동만 가지고도 개혁신당 내부에서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아니 최초 보도의 근원지가 그 당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1차 공천 개입 때 당 대표로서 주도권 갖고 있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니까 묻는 거거든요. 7불사 회동에 대해서도 그날에 논의됐던 내용과 또 그것이 3월 1일에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한 내부자들 증언이 다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엇갈리고 서로 거짓말들을 하느냐. 뭔가 감출 게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 좀 내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두 분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명태균 씨가 자꾸 내가 입 열면 디비진다 그러는데 디비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촉을 한번 발휘를 해보시죠.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지금 수렴되는 그 최종 귀착지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따 다룰 십상시 얘기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갔는데 거의 가족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막 떠드는 사람, 그게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겨레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인 이 교수가 앉아있는 그 바로 뒷자리에 있어요. 이건 경호나 이런 걸 다 아주 안심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초대를 받았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정말 뇌관이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김영선을 어떻게 공천을 줬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강혜경 씨의 폭로 내용을 보면 이걸 이 명태균 씨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를 아주 부적절하게 해서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야 빨리 자료 갖고 와. 강혜경 씨한테 그랬다는 거죠. 그 실무는 그분이 했다라는 거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자고 한단다. 그렇게 해서 든 돈이 3억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본인 비용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3억 6천만 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돈 1원 한 푼 안 받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환심을 산 거죠. 그리고 그걸 지렛대로 지금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창원의 지역구도 아니었어요. 그 일산 쪽에서 했었잖아요.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아무런 그런 것도 아닌 아주 당연히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될 곳에 그것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런 젊은 당대표가 됐는데 공천을 왜 그렇게 하지? 되게 그때도 말이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거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태균 씨입니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런 걸 국정농단이죠.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이런 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 두 가지로 보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조달하면 그게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같이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함께 공모했다면 이게 사전수뢰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출할 금원을 면제받은 게 되거든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딸에게 줄 돈을 안 줬다. 그게 이익이다라고 해서 뇌물로 하는 거랑 같은 법리인데 우리 법제는요. 꼭 공무원이어야만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라 공직 취임 전에 미리 받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억만 넘어가도 특가법 따라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천 개입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는 공천 개입도 심각하지만 이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니까요. 지금은 이게 거의 공천 뇌물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먼저 여론조사 등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나중에 그 대가로서 공천권을 받아냈다. 그 대상자가 김영선이고, 그러니까 김영선의 월급에서 실제로 반띵이 들어간 겁니다. 현찰로 다 돌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럼 명태균이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김건희 쪽에 영향력이 있는 건 상수겠죠. 그럼 남은 거는 당 쪽이거든요. 그럼 당 쪽에는 당시에 당대표 이준석, 공관위원장 윤상현,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고요. 이런 당사자들에게도 명태균은 로비를 해야 김영선 공천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 명태균의 역할, 영향력을 제가 주목했고, 이준석 의원과의 명태균과의 관계, 역할, 영향력,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이제 오늘쯤 와서 보면요, 명태균이 다 자백했고 이준석 의원도 자백을 합니다. 명태균하고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인즉슨 당시에도 신뢰가 있었다는 전제 위에 명태균 입장에서 로비하기 너무 쉽죠. 그냥 이심전심이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죠. 이게 공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정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하면 이거 업무 방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줄줄이 사탕으로 또 공천 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정도만 나와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빠르게 규명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님이요. 진작 아크로비스타 줬으면 입 다물고 있었을 걸.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말이 없죠. 아크로비스타 준다고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면 나는 받는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아크로비스타를 김건희 여사가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 집을요. 그거를 또 언론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용산 들으라고. 옛날에 뭐 이명수 기자한테도 1억 준다 그랬고요. 준다는 말 많이 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수해 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얼마만큼 국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핵심이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정당을 사유화해서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지 당사자들 말이 지금 다 안 맞기 때문에 전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수사를 통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진상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빨리 이실직고 하면 그 정치인은 조금은 국민들이 면제를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희님께서 별의 순간을 정하는 사람이 명태균이었네. 그런 말 나올 법하죠. 도대체 뭘까 궁금하네요. 초코파이님, 앵커님 겁나게 열받은 게 트로트나 틀어주시오. 정어리 안 볼 수도 없고 보고 있으면 폭탄 들고 미친 것들한테 달려가고 싶어요. 그 심정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트로트 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따가 끝나고 들으세요. 오늘 10월 9일 한글날 위에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딱 앉아있는 배경을 오늘 크로마키 배경으로 썼는데요. 왜 우리가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하는 대왕으로 꼽습니까?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한글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말이 중국말하고 달라서 제대로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28자를 맹간원이 하셨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글을 만드신 거죠.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시당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백성을 위해서 위민하고 뭔가 좀 봉사하고 이럴 마음이 있다가 권력에 취해서 삐끗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 처음부터 그냥 해먹자고 달라드는 놈들은 살다 내가 처음 봅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작정하고 해먹자고 해쳐먹자고 달라든 거 아니에요.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드러나면 알겠지만 그 노선 변경이 인수위 때 이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이죠. 그 맥락으로 이제 권력 사유와 내지는 사익 추구의 전형을 공적인 걸 수단으로 해서 지금 보여준 건데 저는 이게 보수의 종말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보수가 종말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거는 사법 처리밖에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사안에서 저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전 개혁신당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내세우고 아직도 국민들한테 뭐 신당, 새로움 이걸 뭐 젊음을 가장해서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의 공관위원장 김종인 그리고 그 당의 전직 대표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의원 지금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명태균하고의 이 관계성 속에서 만약에 권력 잡았으면 김건희, 윤석열만 해먹었을까요? 만약에 이준석 대통령, 천하람 국무총리면은 명태균이 안 꽂았을까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보수는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는 필연적 운명과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사가 동원돼야 되는 지금 강제수사가 약간은 지금 암초에 부딪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론과 시민사회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말 바꾸는 정치인들, 진실을 감추는 정치인들, 프레임을 전환해서 권력자의 범죄를 비호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견제와 더 강력한 저는 엄중한 꾸짖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 바꾸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정어리 TV를 통해서 사실관계 명명백백하게 더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님께서요. 신인규를 산채로 민주당으로 데려오라.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산채로 아유, 데려오라. 감사합니다. 이우리님께서요. 아크로비스타 3층, 17층 둘 중 하나 주고 입을 막았으면 조용할 텐데. 아, 두 채나 있어요? 아, 그때 막 그런 이슈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말씀 주시니까. 저는 그건 기억나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내가 뭐 펜트하우스 산다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유언비어 음해를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펜트하우스는 말이야. 100평 넘고 우리는 7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참 70평밖에 안 된다고 한탄을 합디다. 펜트하우스 안 산다고.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나온다고 그랬다가 이제 불출석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마 본인도 왜냐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다는 건 대단히 좀 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가 가능하고 이제 안 나오면 거의 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엄중한 지위고 이제 위증의 위험을 좀 무릅쓰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분도 얼굴 공개하고 본인의 육성을 다 그냥 알리면서 언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제보자로 가려져 있었던 지위에서는 이미 또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또 추측됩니다. 저는요 이게 최재형 목사님의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면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아직 어떤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른 걸 저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보를 하면서 본인도 사실 연루됐던 것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자 고발인 건데 그래서 파급력도 있는 거고요. 근데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그 의도가 분명해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처벌이든 어떤 게 오더라도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죠. 그러니까 저는 강혜경 씨도 최근에 이제 언론에 조금씩 더 이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나름의 용기를 냈는데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을 했다라면은 저는 그 뭐 처벌이든 뭐든 이 다음의 두려움들은 좀 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저는 올인을 했을 때 전 국민들이 함께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압박이 올 수도 있고 회유가 올 수도 있고 옳은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바르게 판단하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저는 힘을 실어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저는 좀 함께 진실을 밝히는 그 용기에 좀 더 저는 힘을 더 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혜경 씨가 나와서 좀 더 진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막 겁박을 하면서 혼을 내고 있다고 하면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대남. 아주 분탕질을 친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여튼지 화약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이슈로 넘어갈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6,000명 됐는데 아직 좋아요 6,0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박근혜 때 나왔던 십상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십상시가 항상 이렇게 있는가 봐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권의 십상시는 어떤 자들일까요? 궁금합니다. 김대남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준비됐습니까? 네. 지난 4월에 뉴스버스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아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이번에 당선된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그 쥐었다 폈다 해. 그 위에 수석 강승기 이런 것도 다 해뿌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십상시 중국 후한말 영제 때에 정권을 잡은 10명의 중상시를 이르는 말. 이들은 모두 환관으로 황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색에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농단하였다. 이후 원소와 조조 등이 대궐로 들어가 이들을 비롯한 환관들을 죽였다. 이게 이제 십상시인데 내시들이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던 자가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떤 놈들일까요? 이게 실제로 여기서 삐 처리가 됐는데 실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 여기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거 누구누구를 얘기한다라고 거의 이제 공지의 사실처럼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누구의 십상시라고 하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에 대해선 막 꼴 X다. 엄청 폄훼를 해요. 완전 능력을 없는 사람이라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로 거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실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십상시를 그래서 40대 아이들을 막 주무르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일을 엄청 시키고 그래서 걔네한테 많은 걸 의지하면서 또 걔네들도 그걸 가지고 사실상 그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몇몇은 국회에 이번에 입성을 하기도 했죠. 그 입김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통령실은 그 공천 과정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우죠.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했을 때 내가 정권 잡으면 말이야 저쪽은 나만 하지 않을 거야 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 그냥 허세 떠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집권하면 말이야 통일 좀 문제 좀 관심 가지려고 해. 그게 허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누가 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보수 칼럼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좌천되고 검찰에서 막 이제 한직을 돌 때 엄청 대형 로펌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연봉으로 우리 같이 합시다. 그거를 흔들리고 고민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딱딱 정치로 그리고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데 있어서 내 지분이 너무나 크다. 내가 이 부분은 한 거다. 그러니 결론은 내가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축을 넘어서 대통령과 두 축으로 보이지도 않죠. 대통령은 뒤로 있고 모든 국감 이슈도 수의 계약을 하고 정말 이상하고 괴기하기 짝이 없는 것들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요. 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허무는 데 있어서 이 두 부부가 등장을 하니까요. 언제적 이렇게 영부인의 존재감이 컸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속실에도 김건희 라인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을 수석들 앞에서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언행을 여러 차례 했다. 이런 거 다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도 실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다 로비를 하거든요. 심지어 삼성이라는 그 거대 재벌이 최순실의 딸을 찾아가가지고 그 딸한테 말을 사주면서까지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실세가 최순실에게 가 있다, 비선에게 가 있다라는 그 반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가까운데 그 배우자라는 사람이 온갖 범죄 비리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을 좀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로비가 가도 다 김건희한테 가지 않을까. 좀 삼성의 선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선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도 뭐 바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핫바지다. 그래서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뒤에서 그 바지 사장을 주물럭주물럭하는 뭐 쉽게 말하면 대포폰 같은 거죠. 대포폰 같은 이제 정치를 하는 대포차 정치인데 이게 비선이 횡행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선들은 선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책임도 안 집니다. 근데 책임도 안 지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모두 다 국민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비선 실세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감시가 안 되고 견제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을 시켰고 그 이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이런 최순실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인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선의 민낯을 드러냈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최순실보다 더한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얘기를 뭐 저도 하면 할수록 기가 차오르지만은 이거 정리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정리가 빠르게 돼야 되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으려면은 이 김건희의 이 덫을 한꺼번에 정말 다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 대한민국 정말 미래가 없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배웠나 보죠 뭐. 어? 수사하면서. 근데 거의 뭐 이거는 그 스승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지금 뭐 문고리 국정농단의 문고리까지 사면해가지고 비서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최순실이라면은 바닥에 머리를 쳐 박으면서까지도 억울함을 토로할 심정 아닌가. 정말 제가 김건희랑 비교를 했을 때는요. 최순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비선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김대남이 말한 십상시 그리고 명태균 다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이 김건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절단 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뭐 방법을 찾아야지요. 일단 특검법 계속 이렇게 통과를 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그러면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어떤 겁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왜 상설특검법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냐면요. 예.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단 다른 특검은 이 부분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이건 국회에서 일단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또 한계가 있냐면 그 관련 상설특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수사관들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턱밑까지 수사 대상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의 수사 인력 구성을 하도록 법이 돼 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마 이걸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일단 요청을 하고 또 이걸 허가를 내고 이래야 되는 부분 번번이 있는데 그때마다 협조를 안 할 거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제1안이라기보다는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이를테면 그 마약 수사 무마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삼부토건과 뭐 주가 뭐 이런 연동된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으로 한번 투트랙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특검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일단 지금 있는 걸로 보면요. 일단 국회에서 추천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중에서 뭐 몇 명을 선임하고 특검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지금 만약에 그걸 바로 한다면 민주당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의회 다수석이고 해서 상설특검으로 우리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도 조국 대표도 좀 비토 목소리가 높은 게 거기에 파견되는 뭐 이런 법무부 장관의 또 이런 권한 행사가 상당히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이 정부의 법무부가 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상설특검의 구조상 이 정부의 입김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아예 구성 자체를 좀 달리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설특검 신영규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설특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현실적인 목마름 또 현실적인 답답함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설특검은 아까 우리 장윤희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특별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작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을 통해서 국회의 의결을 가지고서 이제 상당히 좀 작은 규모의, 적은 규모의 특검팀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의 보조제 차원에서는 저는 검토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결과적으로 특검은 결국 상설특검이 아니라 전 일반 개별특별법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특검의 핵심은 수사 대상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검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특검 14번의 특검을 했는데 그중에 성공한 특검 2번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럼 12번의 특검은 다 실패했느냐? 특검을 하나만 한 사람이 와서 했거든요. 그 예산만 쓰고 덮어주기 되고 그냥 하나만 한 특검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상설특검은 하나의 그냥 보완제로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특검에 대해서 수사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김건희 일괄종합특검에 다 담아버리면 사실 특검이 들어와도 수사기간이 너무 짧고 수사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사실 좀 수사가 엉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와 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를 좀 나눠서 저는 오히려 전직 시절에 저지른 뭐 주가 조작 같은 거 이거 기소만 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3자 특검으로 나눠서 좀 살라미를 하더라도 현직 시절에 벌어진 일들은 전 야당 추천 특검으로 저는 끝까지 밀어붙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압박하는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일단 환영할 일인데 그래도 특검법의 효과만큼은 기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지요. 저는 특검법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4명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탄핵에 가능한 200석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지표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살가시하듯이 대통령이 한국에 안 머물 때 막 식사하고 이랬죠.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 90명, 거의 100명에 육박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세력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워딩이 나오나요? 심지어 이 전 의원이 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이 부분 특검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4표 이탈표가 있었죠. 2표는 아예 찬성을 했던 표고요. 한 표는 백지를 냈고 한 표는 가에다가 꼬리를 길게 해가지고 무효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 얼굴 걸고 김건희 여사 어머 할 수 없을 거거든요. 지역 구민들이 보고 있을 거거든요.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동아일보 칼럼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김건희 여사 이슈가 3년 동안 보수를 욕보였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재표결을 하게 되면 무기명인데 상설특검은 그것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되 지금 민주당 될 때까지 할 겁니다. 2번, 3번, 100번, 1000번 될 때까지 할 거고 저는 1000번까지, 100번까지 안 갈 겁니다. 예. 2-3번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보수의 종말로 가는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치가 명분과 실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특검법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산의 편을 드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공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문제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조국 대표도 이미 다 수사 다 받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를 뭘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막겠느냐. 그리고 막았을 때 어떤 실리가 있겠느냐. 명분과 실리가 다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필리버스터도 못했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집에 무슨 누수가 어디 뭐 벽면 하나가 새면은 바구니라도 놓고 뭐 물을 막으면 되는데 온갖 사방에서 누수가 다 발생하면요. 그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건물 전체에서 지금 누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종말, 보수라는 이 집을 이제는 철거해서 골조를 드러내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상시 하면은 참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죠. 박근혜 정부 때. 그중에 한 명 정호성
비서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유지 토건 마피아. 제가 보기엔 좀 처음 보는 아이디 같은데요. 예, 유지는 아는 영어고 토건 마피아. 정호성은 또 빵으로 그러셨는데 대통령실이 십상시의 소굴이라고 한다면 내각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죠. 지금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충암고등학교 동문들로 채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아마 누구보다도 대통령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보내줬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선배라면서요. 말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그런데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국감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요. 이건 완전히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어요. 대통령 최측근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하고 뭐 이럴 때도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당 의원들한테만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길래 지적 잘한다 했는데 그냥 나중에 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저 실망했어요. 부승찬 의원. 혼을 내야죠. 국방부 장관이. 나라를 그러면 국민의 힘만 갖고 지킵니까? 그런 국방부 장관을 혼을 내라고 국회의원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국회에서 대답하는데 거침이 없고 어제 방첩사령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태도도 불손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군복 입고 할 말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예? 이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6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6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황 의원님 뭐 이거는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예, 존중하지만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뭐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것도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먹이는 거예요. 자. 말을 저런 식으로 해요. 저거는 함량 미달을 떠나서요. 뭐 대통령을 욕보이는 걸 떠나서 저는 저런 말을 국회에 와서 어떻게 입에 올리고 사과도 유감이라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는지 대통령을 욕보이는 걸 넘어서요. 이건 국민을 욕보이는 거고요. 저런 태도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 겁니다. 국방부 장관 지금 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계엄에 대해서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계속 일부분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뭐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해 준다고요? 최상병 문제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누구를 넣어라 빼라 수사에 개입하고 경로했다고 온 난리를 치는 게 그게 제복 입은 사람들 대우해 주는 겁니까? 소방
공무원들 이 부분 너무 뺑뺑이 도니까 언론에 제보하고 그러니까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우이자 합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 힘에 의한 공격이요, 힘에 의한 평화 체제 구축이요, 선제 공격, 전쟁 불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접경 지역 아마 부동산 가격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곡소리 틀고 있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게 뭡니까? K-팝 틀고 노래 틀고 그걸로 뭐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대북전단 대한민국에서 올리지 말라고 그랬던 헌법재판소 판결은요. 이미 경찰 직무집행법이 있어서 그걸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어떻게 해보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해도 된다? 저희 아이가 상당히 어린데요. 일기장에 진짜 오물풍선을 그립니다.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떨어지거든요. 법원 앞에 떨어지고 국회에 떨어지고 대통령실 앞에 떨어지는데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폄훼하는 발언을 합니까? 이야, 저는 이 정부 정말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거를 타개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하지만 더 최악을 보여주는구나,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가를 저는 어제 목도했습니다. 김용현 장관 발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제가 김용현 장관을 여기서 뭐 같은 맞대응으로 뭐 험한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건 뭐 품격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서 그것도 국정감사를 받는데 저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은 아마 마음이 이런 건 아닐까요? 대통령 앞에 가서 저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가서는 아마 딸랑딸랑거리는 말과 아마 환하게 봄바람 같은 미소를 할 거거든요. 그걸 간신이라 부릅니다. 간신. 그러니까 간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국회에 와서 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국회의원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습게 보인다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거든요. 그 국민이 우스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저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은 국민들이 뽑아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힘이 무섭고 경로가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저러고 있고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상스러운 말까지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뱉는다? 국민이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 이거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민을 안 무서워하니까 이제 저따위 짓을 하는 거니까 국민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다시 처리할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좀 교육시켜줘야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안 무섭다는 거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그 여러 가지 엄중한 회초리를 넘어서 이제 몽둥이를 맞을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게 때려야 됩니다. 세게. 변상호 님이요. 군복 입고 할 말 하겠다? 이거 쿠데타 이렇게 이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김혜경님 참 인간이 덜 됐네요. 저런 게 국방장관이라고 하니. 저는 그 장애인 비하 발언 뭐 그거야 사람이 기본적인 품성이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표현이 다른 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차지철 같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저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짧아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 전두환 차지철 같아.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대요.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자기는 국민의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 한 사람만 바라보면 된다. 그걸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쯤 되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게 힘드네요. 아니 근데 저는 뭐 화가 나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심판이 엄청 매서울 거기 때문에 잠시 시간 보류를 해주고요. 저는 아직
아직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지위를 망각하고 여전히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처장 역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윤석열 딸랑이 짓, 윤석열에 대한 경호, 심기 경호, 그것만 하고 있는 저 경호처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의 국방을 손댄다라고 하니까 빨리 저거 손띄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뒷불로에서 이 국민 여론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열 받는 만큼 더 여론이 이거는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들 저 행위에 대한 값을 아주 매섭게 치러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김용현 같은 자가 공직에 얼씬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 이거 가볍게 여길 사안 절대 아니고요. 이거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이 지휘체계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묻고 국민의 엄중한 분노, 국민들의 화 저는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전두환 차지철 같아 그러면 아니 비교를 할 때다가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자한테 비교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 판에 감사합니다. 장미 변호사님 어떻게 저런 박정희의 차지철은 총 맞아 죽었죠. 그 어떻게 보면 국민 보지 않고 오른팔이라는 그 권력에 심취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 명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게 죽은 겁니다. 지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다룬 여러 이 말썽꾼들의 메시지는 다 대통령을 향해 있다라고 봐요. 명태균, 김대남 다 그렇고요.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이런 태도는 국회랑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신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들을까요? 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죠. 그건 그냥 의혹인가 의구심인가 폄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나 믿고 야당이랑 싸우라고 하니까요. 예산권 그리고 뭐 거부권 있으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를 반정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단 한순간에 이렇게 퇴행시킬 수 있구나. 2년 6개월 만에 이게 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약한 국가였나? 지금 참담함, 비참함, 자조감이 들고 있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방향 전환 못할 것 같아요. 국감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욕이나 입에 담고 인사는 한쪽에만 하고 조롱하고 싸우고 격돌하고 말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전 기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끝이 보인다. 그런데 그 끝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에 대한 그래도 본인의 손에 그런 부분은 한 줄기 실마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요. 그게 양면적이고 되게 종합적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김영현 장관에게 물론 지금 분노하신 분들 댓글에도 많으신데 저는 일견 고마운 건 있어요. 이 탄핵 열차로 가기 위해서는 보수 지지층들의 분열은 핵심이거든요. 김용현 장관 저 따위 짓 하잖아요. 보수 지지자들부터 철회합니다. 야 저건 인간이 들댔구나. 여기는 김건희만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도 문제네. 야 이 정권은 끌어내려야겠다라고 보수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현 장관 저 비판 저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켠으로 또 보면 이 탄핵 열차, 탄핵 버스에 연료를 주입해주고 있다. 김용현 장관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저렇게 계속 굴면 굴수록 이제 보수 지지자들 마음이 더 떠나갈 것이고 더 비참한 말로를 빨리 겪으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연료입니다. 연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김정숙님 당수로 모가지를 팍 끝 하셨고 보수형님 TV님 저런 말 하라고 순방 갔구나. 김정숙님 속 끓여봤자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앵커님 인과응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보고 있으면 그래요. 순위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등부터 뭐 쭉 이렇게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갈 사람들. 근데 보면 매를 버는 놈들이 있어요. 얘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가을님 귤 먹자. 예, 그러십시다.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꼴통이라고 하죠. 김대남 씨가 저는 정확한 표현했고, 뭐 구제불능이다, 뭐 자업자득이다, 이건 너무 약하고요. 김대남 표현으로 이건 꼴통들의 합창인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 금방 멸망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귤 먹고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